자,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초기 국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초기 국가.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고조선이지 않습니까? 자, 이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건국을 했다라고 이제 삼국유사에 의하면 나와 있죠. 기원전 2333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반만 년, 그러니까 4300년 전쯤에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고조선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전기 고조선. 고조선은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국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조선 단군 왕검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 우리 곰과 호랑이와 관련된 신화가 있는데, 하느님인 환인, 이 환인의 아들 이 환웅이 아버지께 어느 날 지상세계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지상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니까 바람의 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려서 이제 지상세계로 내려와서 이제 지상세계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불쑥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달라는 말을 했었죠. 그때 쑥과 마늘을 주고서 동굴 안에서 100일 동안 버티면 사람이 되게 해줄게 라고 환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호랑이는 일주일도 안 돼서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곰은 21일, 그러니까 37에 21일, 37일 만에 잘 버텨서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 곰이 여자로 이제 변해서 웅녀가 되지 않습니까? 웅녀가 되는데, 웅녀가 흰단속 밑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제 소원을 빌게 돼요. 그때 이제 환웅이 딱 나타나서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둘 사이에 나온 자식이 바로 단군 왕검이지 않습니까? 단군 왕검은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어떤 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의식, 천선의식,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 국가가 최초로 출현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족의 우월성을 굉장히 과시했음을 알 수 있고요. 농경사회에서 풍백우사 운사를 두어서 바람, 비, 구름 등과 관련된 농경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라고 볼 수 있죠. 바람, 구름, 비, 이런 게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요소잖아요. 자, 계급사회였었다. 사유재산의 성립과 계급이 분화가 되었었다. 8조 법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건 3개 조항밖에 되지 않지만, 물건을 훔친 자는 곡식으로 배상을 한다.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을 한다.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 사회가 계급사회였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테미즘적 성향이 있고요. 홍익인간, 널리인간을 이렇게 한다. 토테미즘적 성향. 그러니까 환웅하고 이제 웅녀가 나온 자식이 단군왕검인데, 곰 부족이 있고 호랑이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 부족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토테미즘적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연합을 했었다 라는 식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테미즘적 성향이 있었다라는 거, 부족끼리 연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계원적인 어떤 풍습이 있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단군 왕검인데요. 단군 그리고 왕검이죠. 단군은 제사장입니다. 왕검은 정치, 지, 교사예요. 그래서 재정일치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군 왕검이라는 이 명칭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사회가 지정일치다, 일치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이 곧 왕을
겸했었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조선은 그래서 이제 고조선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 왕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왕들이 자, 왕검 있죠? 단군, 왕검 있죠? 단군 왕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라는 그 사람이 이제 왕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부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왕이 있죠? 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조가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위만. 그래서 그 위만의 손자였었던, 거, 왕.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명의 왕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는데요. 단군왕검은 단군 신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고요. 부왕과 준왕은 이제 기원전 한 3세기에서 한 2세기경에 나타났었던 이제 왕들인데요. 부왕이 아들이 이제 준왕이 되는데, 왕위를 세습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권 강화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또는 장군과 같은 이 관직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체제, 통치체제가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모습을 띄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어떤 최전성기가 한 2세기에서 한 3세기경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 4세기경부터 중국 변방에 있었던 중국의 추추전국 시대죠.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였었던 연나라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대립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강성했었을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 그죠? 자, 비파형 동검, 그다음 미송리식 토기,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그다음에 북방식 고인돌은 요즘에 북방식 고인돌보다는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자, 탁자형 고인돌의 출토 범위를 통해서 고조선의 그 세력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친무늬 거울의 출토 지역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다. 그래서 요령 지역과 한반도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 세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도에 보시면 동이족의 분포 지역,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 고인돌의 분포 지역, 비파형 동검의 분포 지역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밑에 참성단에 있죠. 단군이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의 강화도의 만이산 또는 마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에 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군 신화의 참고 자료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넘어가게 되면 고조선의 사회상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8조 법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조 법금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거는 세 조항밖에 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인 자,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죠?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 다치게 공물로서 배상한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사람 다치게 한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그리고 물건 훔친 자는 이제 노비로 삼는다. 노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폐 50만 전을 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화폐를 사용했죠? 화폐를 사용했으면 알 수 있죠?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노비로 삼았기 때문에, 계급이 발생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물로서 배상을 한다? 사람 다치게면 공물로서 배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회수죠. 그래서 이 단군 이 고조선 사회에서 이 8조 법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노동력 중시, 사유재산 보호, 형벌의 존재, 신분 계급 존재, 화폐,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뭐 후기 고조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BC 3세기 경부터 왕위가 세습이 되고요. 부왕준왕 때죠. 그리고 상 대신 장군, 박사, 도위 같은 관직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통치 체계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제 마련이 되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BC 3세기 초, 그러니까 기원전 한 290년경 정도가 되겠죠. 자, BC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였었던 그 진계의 침입을 받고, 자, 고조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이게 잘 안 나오네. 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중국의 그 서북부 지역, 동북부 지역에 여기 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연이라는 지역. 자, 이 연이라는 지역에서, 자, 고조선을 추정시킬 때, 고조선을 공격을 해요. 진계라는 장수가. 그래서 고조선 서부 일대 2000리의 영토를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과 고조선이 만번한이라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조선의 중심지가 원래는 이쪽에 있었는데 중심지가 동쪽 지역으로 이동을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중심 지역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고조선의 중심지는 고조선이 멸망하는 기원전 108년까지 고조선의 중심지, 고조선 수도가 왕검성이지 않습니까? 이 왕검성은 요령 지역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요령 중심설. 자, 요령 중심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령이 아니라 원래부터 평양에 있었다. 자, 평양 중심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심지가 요령 지역에서 자, 평양 지역으로 이동했다. 중심지, 자, 중심지 이동설. 자, 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학계에서 이제 대다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이, 자, 바로 이 중심지 이동설. 중심지 이동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나라의 침입을 받고, 자,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면서, 한반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면서, 유물들도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중심지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조선 후기 때 주로 출토되는 유물이, 뭐가 있었냐면, 세형 동검이 주로 이제 출토가 됩니다. 한국형 동검이라고 얘기해요. 한반도 내에서만 이제 출토가 돼요. 그 비파형 동검 있지 않습니까?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요령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는데, 그 요령식 동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형 동검 같은 경우, 세형 동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날카롭게. 그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내에서, 특히 청천강 이남 지역에서 대부분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한국형 동검이라고 얘기하고, 자, 거친 무늬 거울에서도 거울이 이제 잔무늬 거울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푸집.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거푸집. 이런 그 유물을 통해서, 고조선 시대 후기 때의 그 모습을 이제 또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심지가 뭐 이렇게 뭐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준왕이잖아요. 자, 이 준왕 때에 부왕과 준왕 사이에서 이제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 시기 때인데, 중국에서는 그 어느 나라가 들어서게 되면 한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중국의 유방이 이제 그 한나라를 이제 한고조 유방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게 되죠. 나라를 이제 재통일하게 되는데, 중국의 그 한나라 변방 지역에, 그러니까 이 서북부 지역에 이 연이라는 이 지역이 있었는데, 이 연이라는 지역에 중국이 초창기에 이제 건국이 되면, 중국 한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면서
이 지방 제후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돼요. 그때 이제 중국 변방에서 이 연이라는 지역에서 그 노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세력을 이끌고 자 저기 흉노 지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당시 이제 연나라 시대 때는 뭐 여러 고조선 사람들도 많이 살았었고 뭐 그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위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노관과 마찬가지로 자기 세력들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준왕에게 이제 망명을 하게 돼요. 이 위만이 준왕에게 망명을 하게 되고 준왕은 그 위만이 이제 뭐 철제 무기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고 그랬었겠죠. 이 준왕이 이 위만을 이 서쪽 변경에 수비를 맡게 하는 이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위만이 자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준왕을 이제 몰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BC 기원전 194년의 상황이 되겠고요. 그 준왕은 저 위만에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자 바닷길을 따라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에는 진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진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진으로 내려가서 한 왕을 이제 자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왕을 자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왕조가 한 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위만으로 위만 조선 이 이후의 시기를 자 위만 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바로 기원전 자 BC 194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위만의 손자가 유고왕이 되는데 이 위만 조선 때에는 고조선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굉장히 국교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남방에는 진이라는 세력이 있었고 동방에는 자 예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 동방의 진과 남방의 예가 중국의 한나라와 직접 교역하는 것을 이 고조선이 이제 차단을 해요. 반드시 고조선을 거쳐서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차단을 해요. 그래서 고조선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었거든요. 여기서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아먹지 않습니까? 자, 요걸 이제 그 지켜보고 있던 한나라 입장에서는 자 고조선을 정복을 해야 되겠다는 야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의 그 위대한 정복군이었었던 그 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무제가 이제 그 고조선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고조선을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쳐들어오려면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내요. 고조선에다 사신으로 이제 서파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서파라는 사람이 고조선 내부로 들어와서 공모를 요구를 하고 한나라에게 복속을 하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등 위협을 했었겠죠. 위협을 했었고 당시 왕이었었던 당시 우거왕이 왕이었었거든요. 이 위만의 손자였었던 우거왕이 자 우리는 복속하지 않고 공물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비협조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서파가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이 비왕장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파가 이제 그 요동 지역의 그 관리로서 이제 임명이 되게 되는데 요동 지역의 관리로서 임명이 되는데 비왕장이 죽었잖아요. 비왕장이 죽게 되니까 고조선에서 이제 고조선 마지막 우거왕이 비왕장에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서파를 요동 지역에 있는 서파를 자객을 보내서 이제 죽여버리게 되는 암살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구실로 해서 이제 한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고조선을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BC 109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조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고조선과 한나라 간의 전쟁, 조한 전쟁이 되겠는데요. 자, 이 조한 전쟁이 되는데요. 자, 조한 전쟁이 되겠는데 수륙 양면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육군으로 이제 695만,
다음에 그 바다로 이제 그 해군 7천이 이제 그 가동이 되어서 자, 고조선을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자, 좌장군 순채와 자, 우장군 양복이 자, 수륙 양면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수도가 이제 당시 왕검성에 있었겠죠. 왕검성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고조선의 강력한 저항에 이 7천도 이제 그 자, 전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육군 5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패수라고 얘기해요. 뭐 청천강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저기 중국 지역에 뭐 난하, 대능하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육군 5만도 이 패수 지역에서 굉장히 질이 멸렬하게 저기 준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발생하게 되니까 고조선 내부에 그 독자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또 많았었거든요. 완벽하게 고조선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체제가 이제 완비가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간질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조선의 왕검성이 뚫리지 않으니까 고조선 내부에서는 주화파가 있었고요. 주화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을 하고 한나라에게 복속을 하자라고 하는 주화파가 있었고요. 절대 항복은 할 수 없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개상 참이라든지 뭐 노인이라든지 뭐 왕협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화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마지막 왕이었었던 우고왕이라든지 대신 뭐 성기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주전파가 되겠는데요. 주화파의 그 어떤 공격을 받고 성기라든지 또는 우고왕이 이제 그 피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화파들이 나라를 이제 들어서 통째로 이제 그 한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조선은 한나라의 어떤 식민지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지배층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망했다는 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에 비해서 한나라는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고조선 같은 경우는 지방 세력들이 아직까지 강성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사람도 고조선에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남쪽 지역으로 뭐 내려가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고조선이 조금만 더 중앙 집권이 완벽하게 이제 구축이 되었었다면 망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도 우리가 상상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파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무제가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여간의 항쟁 과정에서 지배층 내부가 분열되면서 왕검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고조선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조선이 망했죠.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중국은 고조선의 영토에다가 한사군을 설치를 합니다. 한사군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낭랑, 임둔, 진번, 현도라고 하는 이 한사군을 설치를 해요. 낭랑은 지금의 그 평양 지역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임둔은 지금 그 평안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진번은 황해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도는 압록강 중류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임둔 같은 경우는 이제 현도에 이제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번 같은 경우는 낭랑에 이제 흡수가 되는데요. 이 낭랑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현도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이제 세력을 압록강 중에서 세력을 뻗쳐나가는 과정에서 고구려에 이제 복속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았었던 한사군이었었던 이 낭랑 같은 경우는 AD 313년에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서 복속이 되는 그러면서 한사군이 한반도를 한 400년 정도 이제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사군이 설치가 되었었고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와서 법 조항 한사군이 이제 설치가 돼서 한반도를 우리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고조선 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통치하는데 피지배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저항을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이 60여 조항으로 이제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고 사회 분화가 굉장히 나타나게 되고요. 자, 고구려가 성장하게 되면서 낙랑도 이제 추출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 이것과 관련된 유적이 정재현 신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이제 뭐 각주의 설명이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현존하는 금성문 중에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자, 오곡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뭐 저수지 축조를 기념하는 뭐 비석이다라고 축조 기념비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이 중국에 있는 거 한반도로 옮겨왔다라는 뭐 설이 있습니다. 1913년에. 그래서 한사군의 위치와 관련해서 뭐 논란이 있는데, 한사군의 위치가 뭐 한반도에 있지 않았었다. 근데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조작을 했었다라는 그 어떤 설도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자, 열국시대라고 뭐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부여라는 나라가 있죠. 그 다음, 자, 위치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부여가 있죠. 송화강류를 중심으로. 부여, 자, 고구려. 건너강 중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해가 아니라 옥저, 그 다음에 그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 자, 한반도 남부에는 자, 마한, 진한, 변환. 그래서 삼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한. 부여, 고구려, 자, 옥저, 자, 동해, 삼한이 있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전부 다 이제 뭐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뭐 성장했었겠죠. 이미 고조석 때부터 철기가 있었으니까. 자, 국왕이 출연을 했었으나 여러 군장의 대표자적인 성격에 불과하고 각 부의 성격이 독자성이 굉장히 강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긴 있었는데 왕권이 굉장히 약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연맹체적 국가는 여러 부족이 연합으로 해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부족의 세력이 독자성이 강했다는 얘기는 왕권이 약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사회적 모습을 보게 되면 누층적인 지배체제예요. 그래서 막 오른쪽에 그 자료가 있는데 맨 꼭대기에 왕이 있죠. 왕 아래에 이제 제가가 있고요. 가가 있으면 이제 그 지배계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가 있고요. 제가는 이제 뭐 귀족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호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층적인 지배체제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는 부여 같은 경우는 이 사출도 지역, 부여에는 사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부여를 딱 띄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왕이 있습니다. 왕이 가운데 왕이 다스리는 부족이 있고요. 왕이 다스리는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말부족, 소부족, 돼지부족, 개부족. 자, 말, 소, 개, 돼지. 자, 이렇게 목축업을 했었다라는 어떤 그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말부족, 소부족, 돼지부족, 개부족을 다스리는 지역에 가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들인데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되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 가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뭐 제가들이 회의를 하는 제가 평의회를 통해서 어떤 어떤 부족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또 알아볼 수가 있고요. 호민 같은 경우 좀 낮은 단계의 어떤 지배층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원래 그러니까 대가 계급에 속한 어떤 지배층이었었는데 각 부족들끼리 그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다툼이 발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계급의 한 단계 낮아지게 되는 이웃 부족에게 이제 복속을 당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계급에 속한 지배자였으나 사회 분화로 인해서 중간 계급화가 되었고, 하호는 이렇게 곡물이라든지 또는
특사물은 이제 뭐 지배계급에게 바치는 뭐 요역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 하층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직접 납부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부여를 이렇게 밑에 보시게 되면 만주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있었다.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송화강이. 자, 오부종 연맹치에 왕이 굉장히 왕권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길이를 사출도라고 얘기했었죠. 사출도에는 각 가들이 독자적인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왕권이 굉장히 약했음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 한 해라든지 뭐 수해를 입게 되거나 뭐 흉년이 들게 되면 왕을 교체하거나 또는 왕을 죽이는, 극단적으로 죽이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굉장히 약했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제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제가회의들이 뭐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유목민족과 고구려의 압박으로 중국과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는 북쪽 계속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부여는 또 고구려도 또 이쪽 세력과도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부여는 이쪽 중국 세력과 그 친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부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북부여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이 북부여가 나중에는 문자 명왕 때, 그러니까 AD 494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복속이 되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농경을 농경이 이제 그 주로 이루어지고, 자, 목축도 하게 되는데, 특산물로서 말이라든지 주옥이라든지 모피, 자, 이런 게 생산이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여의 풍속을 보게 되면 뭐 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자가 죽게 되면 노비라든지 신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생매장하는 굉장히 좀 야만적이고 그런 풍습이 되겠죠. 순장. 하얀색 옷을 선호했다. 백의를 선호했다.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 자기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마누라로 삼는 형사취수제적인 어떤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족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수 쪽 집안 쪽으로 재산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형사취수적인 풍습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주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를 잡아 죽여요. 소를 잡아 죽이면 이 발굽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모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벌어지게 되면 흉한 징조고 모아지게 되면 길한 징조다라고 해서 이제 점을 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법정이 있었는데 사조목의 법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제 노비로 이제 삼는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책십이법.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면 이제 12배로 이제 배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조항들도 있고요. 간음하거나 투기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극단적이고. 이런 조항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사도 짓고 수렵 활동도 하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죠. 비도 내려야 되고 날씨가 좋아야지 농사도 잘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사를 부여에서는 영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고는 12월 달에 제사를 지내요. 제천 행사, 제사를 지낼 때는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보통 제사를 지내는데, 부여는 반농 반목의 형태의 어떤 생산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냥을 또 많이 하거든요. 수렵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수렵 활동이 제일 잘 되는 시기가 12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그 제천 행사,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하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렵 사회의 전통이 있고, 국중대회,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제사를 국중대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이 부여 같은 경우는 어떤 의의가 있냐면, 부여에서 내려와요. 누가? 주몽이. 그죠? 주몽의 아들이 누굽니까? 주몽의 아들이 백제를 세운 원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제라든지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시원을 이 부여에 두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뭐 참고자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고구려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내려오죠. 주몽이 원래 저기 하백의 딸 하백의 아들이잖아요. 저기 유아부인의 그 아들이 이제 그 주몽이지 않습니까? 주몽인데 유아부인이 아니라 저기 자, 주몽이 자 부여에서 이제 그 대소라든지 그 일곱 왕자의 핍박을 받고 자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어디로 이제 들어오냐면 자, 압록강 중류에 뭐가 있냐면 동가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가강 중류에서 이 졸본 지역에서 이제 그 처음에 국가를 이제 세우게 돼요. 나라를.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이제 산성을 쌓게 되는 그 산성이 이제 바로 오녀 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졸본 지역에. 근데 그 주몽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오른 유리왕, 고구려 2대 임금 유리왕 때에 자, 수도를 옮기게 돼요. 압록강 중류 지역인 자, 국내성, 그러니까 뭐 지금의 통구 또는 뭐 지방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를 하게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5부족 연맹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졸로부 5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로부는 나중에는 이제 뭐 태조왕 때 이 세기경부터 이제 계로부가 독점적으로 이제 왕위를 세습하게 되는 뭐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전로부는 뭐 대대적으로 뭐 저기 왕비를 배출하는 부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5개의 부족이 연합으로 이제 나타났었다. 그리고 왕 바로 밑에는 가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가들을 상가 또는 고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가 고추가들은 관리들을 다스렸는데 그 관리들 뭐 사자라든지 조위라든지 선인과 같은 이 관리들을 다스리고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회의를 했었고요. 중국과 굉장히 대립적 관계였었어요. 한 나라와 한 군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이제 압록강 중류 지역으로 저기 현도, 임둔, 아래 지역에 뭐 낙랑 이런 지역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되면서 영역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산악지대지 않습니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웃 부족을 쳐들어가는 약탈하는 약탈 경제라고 얘기해요. 그 집집마다 약탈해온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라고 하는 이 부경이라는 시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풍속은 서옥제예요. 서옥제는 장가를 우리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가를 가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청혼을 하러 여자 집에 들어가요. 그 3번 정도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장모님이 이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겠죠. 들어오라고 얘기하면서 자, 장모님 집 뒷채에 이제 그 별채를 하나 지어요. 그 집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서옥이라고 하는데, 이 서옥에서 저기 사위와 자기 딸이죠. 자기 딸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살고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겠죠. 행복하게 잘 살고 그 자식이 이제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다시 이제 남자 집으로 다시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구려의 전통적인 이 서옥제의 풍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해라 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옥제고요. 생존 때 수의를 마련한다. 형사취수제다. 일책시비법이다. 이런 풍습이 있죠. 부여와 좀 유사한 풍습이죠. 자, 제천항사는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명성황. 주몽이 이제 동명성황이지 않습니까? 이 주몽, 동명성황의 이 앞글자, 동명을 따서 이제 동명 또는 동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0월이에요. 추수를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제천행사를 하게 됩니다. 국동대열에서 시조신, 주몽과 유아부인을 제사 지낸다. 주몽. 그러니까, 주몽. 그러니까 국동대열.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가 이제 지반이지 않습니까? 지반 동쪽 지역에 국가의 동쪽에 그 큰 굴이라고 해서 이제 국동별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조신, 주몽이라든지 주몽 마누라였던 그 유아부인이라든지 이런 그 시조를 숨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냥 사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 이전에 원래 진이라는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고조선의 준왕이 진으로 내려와서 한 왕을 이제 자철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만 지역엔 마한, 진한, 변한으로 되어 있어요. 마한은 54개, 진한 12개, 변한 12개, 토탈 78개, 78개의 소국으로 이제 구성된 나라가 바로 이 사만이 되겠습니다. 이 78개 소국 중에서 이 영도 국가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나라가 바로 마한의 목지국이 되겠습니다. 마한의 목지국. 고조선의 이주민들이 주로 이 마한의 목지국에 이제 거주를 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마한의 목지국의 진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치가 되어졌었고요. 각 나라들은 군장들이 이제 서로 이제 다스렸겠죠. 자, 사만은 재정 분리 사회예요. 고조선은 재정 일치 사회였지 않습니까? 사만 재정 분리예요. 정치 지배자를 신지견지 불의우차라고 얘기하고, 종교적 지도자를 이제 천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역을 따로 뭐라고 하냐면 소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소도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신성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이 소도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귀족이라든지 세력 있는 사람도 함부로 들어와서 함부로 소도로 들어와서 그 범죄자를 잡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벼농사가 발달하겠죠. 아무래도 한반도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평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되었었겠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저수지도 축적을 했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저수지가 지금 김제에 있는 벽골제 이런 저수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변환 같은 경우는 이 철이 많이 좀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철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었다라고 얘기해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낙랑강 외의 지역에 철을 이제 수출을 했었다.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었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제가 마한의 목지국을 말씀드렸잖아요. 마한의 목지국은 지금의 천안 지역으로 이제 비정을 하게 되는데요. 충청도 천안 지역이면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천안 지역으로 이제 비정이 되는데, 이 마한의 목지국이 나중에 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 세력과 경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점점 그 남부 지역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익산이라든지 또는 더 내려와서 나주 지역까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지국이 남쪽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그 풍습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나주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마한의 토실이라고 나와 있죠. 마한의 토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한의 그 주구묘라고 나와 있죠. 이 주구묘 같은 경우, 주구묘와 마한의 토실 같은 경우, 그 마한 지역에서 이제 주로 출토가 되는 대표적인 어떤 독자성을 나타내는 무덤 양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한의 토시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한의 무덤 주구묘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구 그러니까 무덤 바깥에 이제 그 도랑을 이렇게 파요. 도랑을 파고 가운데다 이제 그 나무 목각을 이제 안치시켜서 시체를 매장하는 이런 형태의 무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풍속은 그 사만의 풍속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례 조직이 있었겠죠. 공동 작업을 했었겠죠.
자, 초가집의 어떤 반음집이었었다. 그 다음에 귀퉁집에 거주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변함 같은 경우는 큰 새의 깃털로 장례를 치렀다.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눌러요. 머리를 납작하게 하는 그런 어떤 편두의 풍습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만의 제천 행사는 5월 달에 씨 뿌리기 전에 이제 제천 행사, 그러니까 수린날이라고 얘기하고, 10월 달에 이제 그 추수를 하기 전에 이제 계절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래에 보면 마흔의 목지국 소도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이 소대가 나와 있죠? 소대. 그러니까 소대가 뭐냐면 오른쪽에 그 사진자로 소대를 보시면 이 소대가 뭐냐면 그 소도 있지 않습니까? 소도. 그러니까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 제사장,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 이 소도 입구에 이 소대가 이제 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맨 꼭대기에 보면 이제 그 새라든지 또는 뭐 오리와 같은 이런 동물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마을을 지키며 마을의 평안과 그 안녕을 기원하는 어떤 그 행운의 어떤 그 마스코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군장국가로서 이제 옥저와 동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고 누가 다스렸느냐? 군장이 다스렸습니다. 그 군장을 뭐라고 하느냐? 읍군 또는 상로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해 옥저는 왕이 없었다. 누가 다스렸다? 읍군과 상로가 다스렸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철기문화겠죠? 그 옥저 동해는 부여종의 한 갈래였다. 선진문화의 수용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외곽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거리적으로 멀지 않습니까?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흡수 통합되는 그런 어떤 비운을 겪었던 나라들이 옥저 동해가 되겠습니다. 자, 옥저의 위치는 함경도. 자, 옥저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 국가들 중에서 이 옥저 현우 국가가 있었나봐요. 이 옥저 현우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세력이 형성이 됐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해산물이 풍부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물이나 소금이 풍부해서 소금이 잘 생산되지 않는 고구려가 이 소금을 굉장히 많이 약탈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물이라는 소금을 특산물로 해서 고구려에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죠. 이 해안가에 일단 평야 지역에 함흥평야가 여기 이 지역에 있거든요. 자, 결혼제도, 혼인제도로서 이제 민며느리 제도로 있습니다. 민며느리 제도. 그러니까 여자가 10살 때 되면 데리고 와요. 키워요. 어느 정도 커요. 그러면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여자 집으로 보내요. 보내고 약간의 예물을 주고서 혼인을 시키게 하는 제도가 바로 민며느리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매혼인데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굉장히 곤궁해요. 그래서 그 딸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돈이 많은 집에다가 딸을 보내요. 딸을 보내고 그 딸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할 때쯤 되면 또 예물을 받습니다. 딸 집에서 예물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매매혼이라고 볼 수 있죠. 딸을 돈을 받고 파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옥저 지역에 이제 미인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구려에서 미인들을 굉장히 많이 옥저 지역에서 이제 데리고 가게 되니까 옥저 지역에서는 딸을 빨리 시집을 보내려는 의도에서 10살 때부터 남자 집으로 보내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옥저의 풍수 뭐가 또 있었냐면 골장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은 들판에 사람 던져요. 시체가 썩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뼈가 남죠? 그 뼈를 골라서 나무 목각이라든지 또는 항아리라든지 또는 이런 곳에다가 이제 안치시킵니다. 안치시키고 또 다른 식구가 또 죽어요. 또 그렇게 해서 그 뼈를 추려갖고 또 그 항아리라든지 나무 목각에 또 안치를 시켜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가족 공동 묘가 되는 겁니다. 가족 공동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골장제 또는 세골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해라는 말 자체는 동쪽에 살고 있는 예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동쪽에 살고 있는 예족. 강원도 북부 지역, 현재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부족 중에 불내 예후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었다. 경제적으로 해산물이 풍부했죠.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방직 기술이 뛰어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단공, 그러니까 박달나무로 제작을 한 특수 제작한 이 화살인데요. 굉장히 성능이 좋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말을 과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하마라든지 바너피, 그러니까 바다 표범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바너피를 뭐 생산을 했었다라는 게 이 동해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속은 조개혼이에요. 조개혼이고 책화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동해는 책화. 그러니까 부족과 다른 부족을 침범하게 되면 소나 말로써 배상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책화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 시족 사회의 어떤 전통을 굉장히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호랑이 신을 숭배하는 호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가옥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여자형 집터, 그 다음에 철자형 집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자로 이렇게 철자하고 열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동해의 제철 행사는 무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0월이나 마찬가지로 10월 무천.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해는 강원도지 않습니까? 근데 강원도에는 무가 천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동해는 제철 행사가 무천이다. 무가 천지다. 그래서 무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어떤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